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 영상은 아니지만 잉글렉스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접수하면서의 실수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길어진 기간 동안에 제 우여곡절이 잉글렉스를 준비하시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참고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앵클렉스를 시작하기가 가장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제일 처음에 마주치게 되는 난관인 서류 접수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기가 제일 엄두가 안 났던 부분이었어요. 서류는 대행 기관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고 혼자서도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혹시나 접수 과정 중에 실수가 있을까봐 대행 기관으로 접수를 해야 하는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2021년부터는 접수 기간이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어들면서 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서류를 접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뉴욕보드로 접수를 하게 됐어요. 네이버에 앵글렉스 서류 접수라고만 쳐도 엄청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덕분에 서류를 작성하는데 막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그 과정이 너무너무 귀찮았을 뿐입니다. 접수를 하고 뉴욕 보드에 승인이 되는 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편히 놓고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또 미국으로 오면서 거의 시험을 접수했다는 사실까지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승인이 나서 그때 당시는 빨리 받아서 좋기보다도 오히려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막 미국에 와서 정리하고 적응도 하던 시기라 본격적으로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언제든 결국 시험은 쳐야 하니까 ATT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보통 접수를 하실 때 널싱보드를 뉴욕주로 지원을 하시는데 저희가 인디애나주에서 살고 있으니 굳이 뉴욕으로 접수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들어서 그냥 인디애나주의 널싱보드로 접수를 하게 된 거예요. HT는 그래도 빨리 승인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승인 메일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기다림이 오히려 좋을 때라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일상을 지내다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알고 보면 정말 웃긴 실수인데 제가 처음부터 뉴욕 보드로 신청을 해놓고 시험 접수는 인디애나 보드로 신청을 해서 보드가 달라지니까 아예 진행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 ATT를 신청을 하시고 빨리 승인을 해달라는 푸시 메일을 보내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험을 천천히 쳐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어서 따로 푸시 메일을 보내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이유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제가 푸시를 안 해서 승인이 안 나는 건 줄 알고 그제서야 승인을 빨리 해달라는 푸시 메일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메일을 보내주셨던 게 저의 널싱보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잘못된 모든 상황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통 뉴욕주로 접수를 하시는 이유가 뉴욕주가 다른 주들보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더 적어서인데 인디애나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는 SSN이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의 주민번호가 있어야만 면허를 취득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비자 특성상 SSN을 아예 취득할 수가 없어서
인디애나주 보드로 접수를 했어도 아예 불가능이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험 주간 기간인 피어슨 뷰에 널싱 보드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피어슨 뷰에서는 본인들 업무가 아니니까 뉴욕 보드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뉴욕 보드에 메일을 보냈더니 뉴욕 보드도 자기들 업무가 아니니까 피어슨 뷰에 연락해 보는 게 좋겠다. 이 과정만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상담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셔가지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50불을 내고 뉴욕주로 널싱보드를 바꾸게 됐고 또 ATT 승인도 2, 3일 내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드를 바꾸고 나서 몇 주가 지나도 ATT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ATT 푸시 메일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피어슨 뷰에서 자꾸 저 이름이랑 졸업 학교, 졸업 연도 이런 개인 정보를 계속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저의 실수가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게 제가 제 이름을 처음에 해 띄우고 진 띄우고 노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ATT 신청을 하면서는 혜진 띄우고 노라고 신청을 한 거죠. 미국에서는 이름을 쓸 때 띄어쓰기가 너무 중요한데 이런 실수를 해서 절차 중에 딜레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 이름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해서 상황이 잘 마무리되었고요. 시험장에서도 여권 이름의 띄어쓰기랑 또 접수된 이름의 띄어쓰기가 달라도 아무 문제 없이 입장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계속 개인정보만 한참 주고받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나 이렇게 시험을 위해서 접수를 해두고 기다리는 상황이고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메일을 써달라고 했더니 긴급 이래가지고 메일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일을 피어슨 뷰에 보냈더니 바로 다음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받기도 했는데 이 1년이라는 과정이 절대 쉽지가 않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도 행복하더라고요. 아무도 저 같은 실수는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무조건 뉴욕주 보드로 신청을 하시고 이름 띄어쓰기 꼭 동일하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ATT 승인을 받고 이제 시험 스케줄을 잡을 수가 있는데 시험 날짜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18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시험 칠 준비가 되신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죠. 사실 서류를 접수하고 거의 1년 동안 언제 접수가 될지 모르니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ATT 승인을 받았을 당시가 또 여름 방학이라서 한국에 있었어서 휴가를 즐기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제대로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5개월 뒤로 날짜 신청을 했었습니다. 보통 잉클렉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유월드라는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주로 공부를 했고요. 시험을 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을 칠 때 화면이랑 유월드에서 문제를 풀 때 보는 화면이 거의 똑같아서 시험 칠 때 그런 낯선 부담은 덜했던 것 같아요. 유월드를 사용하려면 원하는 기간별로 구매를 해야 하잖아요. 저는 작년부터 접수를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끝나는 버리는 상황이 와서 추가로 연장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3개월이면 되겠지 하고 구매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언제 승인이 될지 몰라서 1년까지 연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큰 기간을 끊는 것보다는 작은 기간권을 끊어두고 연장을 하는 게 더 저렴했어요. 유월드의 문제가 거의 3,000개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5문제 정도? 10문제를 넘기기가 너무 벅차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영어 지문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유월드가 한 질문에 대한 해석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한 질환을 공부하기 위해서 봐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한 문제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글로 번역을 해가면서 한 문제, 두 문제 뭐 이렇게만 보다가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는 바람에 한 문제를 풀고 또 틀린 선지에 대한 풀이는 아예 안 보고 또 이 문제의 답이 왜 그건가 하는 그 짧은 5줄에서 6줄 정도만 보고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크롬을 통해서 유월드로 들어가면 한국어로 해석이 다 자동으로 된다고 하는데 제 컴퓨터는 크롬이 안 돼서 필요할 때는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랬죠. 그렇게 유월드를 한 해독을 돌리고 나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찜찜하다는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때가 아마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뒀던 때였던 것 같은데 계속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요약집을 살까 하다가 네이버에 앵클렉스 성인 요약, 앵클렉스 아동 요약 이렇게 치면 정말 정리가 잘 된 블로그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제 눈에 가장 잘 들어오고 파트별로 정리가 잘 된 블로그를 몇 개 찾아서 모든 파트를 다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인 파트에서도 신경 파트에 요약된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 훑고 6월드에서 제가 원하는 파트별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인 신경 파트만 모아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부분은 제가 프린트해둔 부분에 다 써놓고 틈틈이 봤었어요.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파트를 빠르게 돌렸는데 예외적으로 약물 파트는 따로 공부는 안 했고 간혹 어떤 파트에서 약물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것만큼은 꼭 기억하자는 마인드로 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마크 K라는 앵글렉스 출제위원이셨던 분이 계신데 마크 K 렉처라고 구글링을 하면 그 교수님이 강의하신 음성 파일이랑 강의록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강의는 총 12강의인데 한 강의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예요. 영어 강의라서 강의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긴 한데 강의안을 같이 열어두고 들으면 내용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도저히 갈피가 잡히지 않았을 때 방향을 잡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의를 다 듣는 게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강의 내용 중에 쉽게 외울 수 있게 정리를 해준 팁들이 절대 잊혀지진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여성에서 빌찹이라고 외우는 것들이나 그 외에도 또 우선순위 문제에서 어떻게 우선순위 환자를 고르는지에 대한 내용이 꽤 유용했어요. 만약에 이 교수님 강의가 너무 길고 영어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키미켄이라는 분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 선생님은 마크 K 교수님 강의를 중심으로 한국어로 핵심만 설명해 주시는데 재생 목록에 보면 엑기스 강의가 있거든요. 강의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설명을 워낙 잘 해주셔서 시험이 다가올 때 공부했던 걸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심플 널싱이라는 유튜브 채널은 너무 유명하기도 한데 강의 내용이 워낙 많고 다양하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처음부터 다 볼 작정으로 하나씩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모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고 질환 대 질환을 비교해둔 영상들이 있어요.
에디슨 대 쿠싱 증후군 아니면 PAD 대 PVD 뭐 이런 영상들이 너무 도움이 됐었고 특히 그림 자료들을 사용해서 보기 쉽게 정리를 해주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EKG를 정리해준 영상도 너무 유용하게 잘 봤어요. 여기 강의를 보다 보면 회원으로 등록하면 더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자료가 워낙 많아서 충분했던 것 같아요. 또 약물을 외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다 외우기엔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근데 픽소라이즈라는 채널에 가보면 애니메이션 같은 그림을 띄워두고 그림 한 장으로 모든 상황을 연관지어서 약물의 종류, 효과, 부작용까지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냥 주입을 시켜줘요. 저는 SSRI가 가장 인기 영상이라서 그것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오랫동안 잊혀지지가 않고 재밌어서 오히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제 풀 때도 SSRI 문제가 나오면 바로 그 그림부터 생각이 나면서 이 연상법이 엄청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단점은 너무 많은 영상을 보게 되면 그게 오히려 뒤죽박죽이 돼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면 더 보는 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유월드랑은 살짝 결이 다른 문제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들이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했는데 유월드 문제보다는 사운더스택의 파트마다 있는 문제들이랑 결이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운더스택에 있는 문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플 중에 열품타라는 어플이 있어요. 하루에 스스로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체크를 하는데 이것도 매일 꾸준히 기록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나오고 또 그만큼 하지 못했을 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도 스스로 받아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는 매일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8월 중순부터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고 11월 초에 시험을 쳤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2~3시간은 공부를 했었고 많이 하는 날이면 10시간도 하기는 했지만 유튜브 편집을 하거나 약속이 있거나 하면 아예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저는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험을 쳤는데 처음에 입구를 못 찾아서 시험 치러 간 분들이랑 단체로 건물을 헤매다가 그래도 다행히 잘 찾아갔고 가능하다면 시험 당일에 당황하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험 전에 미리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시험장 문이 열리기 전에 로비에서 대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하나라도 더 보고 들어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요약 종이 들고 가서 막 정신없이 훑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저를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아무도 종이를 들고 계신 분들도 없었고 오히려 되게 여유로워 보였어요. 나중에 시험장 문이 열리고 접수를 하러 들어가서 알게 된 거는 저는 잉클렉스 시험을 치러 간 건데 다른 시험을 위해 오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어떤 시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3~4가지 시험이 동시에 한 시험장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가면 주의사항이 적힌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주시고 그걸 읽고 나면 대기번호 순서대로 신분증 확인하고 정맥 스캔하고 증명사진처럼 사진도 찍고 대기자들이 다 준비가 되면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번부터 준비가 되면 한 명씩 들어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주머니 다 꺼내서 확인하고 안경도 벗어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들어가기 직전에 기마개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셔서 혹시나 필요할까봐 챙기긴 했는데 받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공부할 때 소음에 그렇게 예민한 편이 아닌데도 계속 시험 치는 도중에 한 분씩 들어오시고 또 컴퓨터 시험이다 보니까
옆에서 계속 들리는 마우스 소리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시험이 시작이 되고 첫 문제부터 아예 모르는 증후군이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또 이런 상황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와서 어떻게 찍을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계속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고 당황스러운데도 침착하려고 마음을 다잡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또 잘 쳐도 85문제, 못 쳐도 85문제에서 문제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80번 때부터 마음이 졸여오면서 85문제가 넘어갔는데 그 시점에서도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도 먹고 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꼬르륵 거리기도 했고 시험이 총 5시간인데도 초반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확 조급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중간에 쉬고 싶었는데도 쉴 때도 계속 시간은 카운트가 되니까 못 쉬겠더라고요. 그렇게 100문제를 지나 110문제를 지나 114문제에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췌장 효소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제가 분명 그 문제를 아침에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봤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지금은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한데 어쨌든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찍었는데 화면이 까매지더니 문제가 아예 끝이 났어요. 시험장에서 짐 찾고 나왔는데 마지막 문제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찾아봤는데 제가 틀린 답을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떨어졌구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우울했었죠. 시험을 치고 나면 한두 시간 정도 안에 메일이 오는데 그 메일을 받으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 있는 트릭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다시 시험 접수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합격이라면 너에게 최근 시험이 예약되어 있어서 등록이 불가능하다 라는 굿 팝업이 뜨고요. 만약 불합격이라면 진짜 시험이 접수가 되거나 아니면 카드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배드 팝업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팝업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너무 궁금해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빨리 하게 돼버리면 합격인데도 배드 팝업이 뜨는 경우가 있어서 팝업 트릭은 시험이 끝나고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해봐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팝업 트릭을 해봤는데 배드 팝업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떨어졌구나 마음을 체념을 하고 밀려있던 집안일이랑 요리 일을 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계속 비우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를 찾아보면서 아쉬운 마음에 팝업에 대해서도 더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사용했던 팝업 트릭이 조금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부터는 팝업 트릭을 할 때 카드 번호랑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아예 결제가 되게끔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전 포스팅을 봤었는지 카드 번호는 그대로 입력을 했는데 날짜 정보는 다르게 쳐서 진짜로 카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뜬 거였어요. 물론 굿팝업이 뜨면 결제했던 200불은 다시 환불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문제를 채점하는 방식이 마지막 65문제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풀다가 85문제가 지나가다 보면 왠지 최대 문제인 150번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진짜 급해지기도 하고 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한 문제를 풀 때 깊이 생각하기보다 아는 건데도 그냥 찍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마음을 조심하고 뒤로 갈수록 더 신중하고 실수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또 팝업이 정식 결과가 아니니까 굿 팝업을 봐도 진짜 합격이 맞을까 의심이 시작되는데 시험 시간 기준으로 48시간이 지나면 퀵 리절트라고 해서 7.95를 내면 정식으로 결과를 빨리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틀 동안 계속 기다리다가 퀵 리절트로 결과를 확인했어요. 유월드에서 계속 문제를 돌리다 보면 파트마다 나오는 개념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마음이 급할 땐 그게 잘 안 보이고 오히려 더 많은 개념을 공부해야 할 것 같았고 또 그렇게 하려고도 노력을 했었는데 시험을 칠 때 느낀 점은 그것보다도 한 질환, 한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 그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보면은 풀 수 있는 그 기준보다도 그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고 또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던 게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가 너무 지엽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생각보다 긴장감이 커서 분명히 아는 건데도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뉴욕주 면허를 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인디애나주로 면허를 이전하고 IELTS도 같이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인데 저도 처음 해보는 것들이라서 또 하나씩 찾아가면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나 앞으로 있는 과정 중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잉클렉스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